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예, 시작하겠습니다. 음, 다음이 많이 망가졌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다음이 편해요. 그냥 편해서 다음을 쓰는 거고요. 예, 다음이 요즘 완전 쓰레기가 돼가고는 있는데 예, 원체 뭐 기사들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댓글을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은 댓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좀 적극적이고 예전만 해도 제가 10년 전만 해도 부동산 관련해서 댓글 달려고 그러면 안티들 공격을 많이 받았죠. 쓰레기들 공격도 많이 받았고 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똘똘한 집안채 강남 이야기 강남집의 똘똘한 집안채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한 7년 전? 5년 전 뭐 이때부터 계속 그 똘똘한 집 한 채, 뭐 강남집이 그래도 이게 다른 건 다 팔고 강남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고 부동산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실 거냐면 강남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그동안 뭐 시세 많이 올랐죠. 어떻게 됐든 거기는 그 가수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어떤 가치 수요보다 강남의 집 한 채 샀다라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적인 수요가 있죠. 사치품처럼. 그냥 어떤 수익률이 좋아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열망하니까 그 자체가 그 폼이 나니까 음, 부자들이 그 쓰잘데기 없는 차에다 돈 들이는 거 마냥 졸부들이 아, 대부분 강남의 집값 이야기고 강남 가지고 계속 기사를 만들어내고 쇼를 해요. 쇼를 하는데 이게 이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점점 고령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자꾸 강남에서 멀어지고 있죠. 우리가 막연히 강남이 좋다라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강남에 대한 집착이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제 나이가 되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평생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살 건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훨씬 더 인구가. 그런 고령화 부분 때문에 이제 강남에 대한 그런 좀 허세스러운 가격이 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 조망권 가지고 그렇게 또 바람을 넣는데 이게 그 10년 전만 해도 한강 조망권이 아니라 뭐였어요? 저기였죠. 학군. 뭐 학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요즘 학군 이야기 안 하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시간이 더 지나면 한강 조망권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도대체 한강 쳐다보는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뭐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금이 너무 비싸. 지금 보유세 부분도 강남이 원체 집값이 비싸니까 보유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문제 이제 직면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속세. 제가 이 문제 가지고 10년 전에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 그 종합부동산세 이야기하고 상속세 이야기할 때 제가 거의 개거품을 물면서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강남도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거니까 뭐 쉽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금 그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386 세대들이 이제 본인들이 나이가 70이 돼가면서 이제 상속, 보유 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386 세대들은 90년대, 2000년도 우리나라 세금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못 느꼈죠. 세금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후진국일수록 예? 뭐 세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저기죠.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가장 그 재테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세금을 내가 얼마 낼 거냐. 쉽게 이야기했죠. 아, 선진국은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고 뭐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뭐 다 만족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살자. 예, 세금 내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막상 이제 세금의 본인들이 당사자가 되니까 서울 시내에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내가 유지비가 단순히 가격이 두 배여서 두 배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까지 계산하면 4배, 10배 이렇게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유지비가. 건물 유지비가, 아파트 유지비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0억 이하대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고, 아까 포항의 아파트 보여준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5천, 2억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그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집장만 해서 그냥 아이 그냥 집이다라고 욕심 없이 살기에는 또 가장 그 무난한 가격이에요. 이제 그건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집 중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집들은 아무리 본인들이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뭡니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순간 예전에는 세금이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남들한테 뭐 있어 보이니까 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특히 강남의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꼬마 빌딩 이게 지금 세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50억 넘어가고 100억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막연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부자들은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세금 다 잘 빠져나가던데 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세금 시스템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앞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전산 시스템 되면서 세금을 그 추적하는 거하고 징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세금을 안 내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30억 50억짜리 집 살면서 그 뭐 세금 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어, 시- 예. 집만 30억 50억이지 내가 그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세금 내요? 저는 그렇게 하다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예. 실거래가 36억 아크로 리버파크 2주택자 종부세가 1144만 원. 지금 종부세 줄어들어서 많이들 그래도 좀 이렇게 한숨들을 좀 돌리셨을 거예요, 연말에. 종부세 해당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 상속세, 증여세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 대부분 사람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죠.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도대체 기준이 뭔지 전 애매한데.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강남 지역의 거품이 이제 그 급격하게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30억이나 50억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집을 산 거예요? 그냥 옛날에 집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러더니 재건축한대. 그러더니 또 집값이 올랐대. 재건축 분담금을 대출해서 넣었는데 하여튼 집값은 더 올랐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30억짜리를 산 거와 그죠? 내가 3억짜리를 샀는데 30억으로 오른 건 다른 거예요. 왜? 내 다른 경제 수준은 30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산만 올라간 거지 30억으로. 이러니
거기에 맞는 소비나 그것을 유지할 만한 비용 지불을 못 하는 거죠. 가격만 올라갔으니. 세금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당신 30억짜리 집 살면서 아니 종부세 뭐 그 1,000만 원, 2천만 원 왜 못 내? 이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오늘날 갑자기 내 집이 30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30억의 집을 그 소득이 있어서 30억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이 난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막 올랐대. 그러더니 보유세를 내래. 그러더니 종합부동산세를 내래. 내 월급에 두 달, 세 달치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가정 수입 중에 집은 올랐다는데 도대체 에? 뭐 때문에? 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컸죠. 아, 제가 지금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참네. 원래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에,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죠. 그 실거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억지로 이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미달됐는데 지금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어,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실거주 분양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아마 민주당이 반대를 했나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예외 사유 참 이런 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될 수 있는 대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그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네.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진짜 아니 제가 이제 좀 만나본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예, 민주당은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보라는 게 뭡니까? 진보. 진보는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이건 돈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졸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계급, 진짜 세금을 내고 우리 사회에 그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내야 돼요. 자꾸 민주당이 자꾸 진보당 컨셉을 자꾸 가져요.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을 진보 세력, 특히 이제 개혁, 진보당, 정의당 이쪽으로 확대하려고 그랬었던 게 전 실수였다고 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당이다, 정의당이다라고 하는 당들이 있죠. 그쪽 세력은 그대로 놔두고 극좌 세력은 놔두고 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리더하는 당으로서 권력이나 어떤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좀 더 중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자꾸 민주당을 어떤 혁명정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 뿌리 자체가 호남의 보수 진영이에요. 호남의 보수 진영이 민주당의 뿌리지 그 혁명 세력들의 민주당의 학생 운동의 세력들이 민주당의 모태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서로 합당하고 뭐 이렇게 세력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대구 지역에 수구 꼴통들이 극우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보수라지. 예?
민주당이 좀 더 보수 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 줘야 저는 갱상도당으로, 예? 갱상도 극우당으로, 예? 국힘당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꾸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국힘당이 이쪽으로 자꾸 자기네들이 보수 세력이고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 마냥 얘네들이 극우 세력들이 설치죠. 저는 좀 민주당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진보당들 들이 극좌 세력들도 나름대로 또 영역이 쓸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괜히 이상한 얘기를 했고 지금 세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아, 자, 한강 조망권이니 뭐니 쭉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강남이 그 세금이 이게 투자성 자체는 이제 강남은 지금 뭐 30억 가는 아파트가 또 60억 간다고 하고 뭐 100억 간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도 박수 쳐줘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예? 50억이 넘어가면 재산 저기 뭐야 상속세가 50%인데 거기 종부세에다가 보유세에다가 국가 재정에 뭐 굉장한 거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질한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왜 저기만 비싸냐 이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강남 지역에 이제 뭐 몇 개 뭐 재건축을 더 하겠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정점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더 커지면 좋겠지만 더 커지기도 어려운 지금 상위권까지 올라왔고 인구도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고 경제 주체 세력인 386 세대들도 이제 다 한갑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는 뭐 인구나 경제적인 주도권이라 봤을 때 386보다 밀리는 세대고 이렇게 쭉 봤을 때 도대체 강남이 어떠한 힘으로 떠받들어질 거냐는 거죠, 계속. 또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남북 통일이 되면 서울의 위상은 2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거 말고는 현상 유지도 바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일본 부동산하고 비교하고 이제 매각 시대의 어떤 부동산들하고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좀 땅 구조는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이제 뭐 요지부동이고 가격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문제라고 할 건 없는데 서울의 재건축 시장 중에 강남 쪽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된다. 이 얘기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이번 시간에는.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거든. 내가 뭐 집이라 갖고 있는데 세금만 계속 내야 되니까 팔고 싶겠죠. 뭔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들 그 제가 경매 분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그 쭉 우리 살펴봤잖아요. 살펴본 것 중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졌다, 뭐 얼마 이하다라고 하지만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물건은 아직 없어요. 그죠? 다들 뭐냐? 그런 팔렸다라는 어떠한 그 전설 속의 금액.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집이 이 집이 20억 갔는데 요즘은 15억도 안 한대. 20억 갔다고 하지만 20억의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참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예. 절대로 못 파는 가격입니다. 20억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거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뭔가 이 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매물 내놨을 때는 절대로 고점이 안 팔립니다. 그 뒤에 대부업이 있어서 그 여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고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고점에 대한 자꾸 여러분들이 상상을 가져요. 우리 집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그 마치 떨어진 게 굉장히 폭락한 것처럼 예,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더 폭락할 것이다 예,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뭐예요? 분양가 이하의 가격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구조상 어렵다. 예, 분양가 이하의 가격들이. 대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 본인들 돈으로 그 가격을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일본하고 많이 좀 우리가 다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너졌을 때는 뭐 그 이하로 예,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참. 진짜 오늘 진짜 사실 오늘은 좀 예, 녹음하기 좀 예, 아, 거시기한 날이어가지고 제가 예, 뭐 할 얘기가 없죠. 예, 어? 예,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예, 이제 12월 달이고 별로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뭐 얘기해야 되나요? 맨날 광고나 보이고 뭐 그죠? 참 인천이요? 음. 뭐 질문이 없으시죠? 네 분 지금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냥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내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 아, 어, 집이 지금 이제 뭐 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이 3%대로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네요. 예, 요 이야기만 좀 더 할까요? 뭐 할 거 있나? 예, 점점 안 팔릴 건데요, 뭐. 예, 아파트가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주택연금도 일단 그 많은 기여를 할 거예요. 주택연금 자체가 집을 안 팔리게 하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고령화죠. 예,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자가 많아지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집을 그렇게 이전을 하고 싶나요? 심리적으로도 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젊었을 때나 새로운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가 언제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그죠? 그럼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뭐 바뀔 게 없는 나이가 되면 새로운 집에 대한 호기심도 떨어지고 이사도 가기 싫고 귀찮죠. 돈도 들고 또 새로운 데 이사 가도 별거 없다라는 걸 아니까. 고령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계속 지금 뭐 이게 심해질 텐데. 예. 제가 아유 뭐 말 나온 김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녹음해서 듣는 분들이 24분을 다 듣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걸 지금 다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네 분이 계신데, 네 분만 지금 다 듣는 거죠. 다들 누가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듣습니까? 어,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폭락론은 아니에요. 폭락론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떨어지는 가격은 그동안의 비합리적인 가격들, 예,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떤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부풀어졌던 가격들이 이제 거품이 소위 빠진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떨어지면 많은 유튜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된다. 이제 심한 욕 좀 할게요. 예,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한테 싸게 준대요. 안 줍니다. 야,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나는 제일 싸게 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싸게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싸게 사는 거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소위 말해 중간 상인들이 예, 싸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 때는 다시 또 마진, 그죠? 예, 금융비용,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예, 공급이 되지. 기업들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뭐 이러면은 싸진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다 중간에서 예, 그것을 또 이제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런 물건이라는 건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유통혁명,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시장을 보자고요. 예전에 용산에 용팔이들이 있었잖아요. 예, 용산에 그 전자상가 가면은 뭐 컴퓨터 눈탱이 씌워가지고 팔던 애들. 지금 다 망했죠. 그 휴대폰 또 한참일 때 거기 뭐 휴대폰도 많이 팔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인터넷 시장으로 넘어왔죠. 또 인터넷 시장에 물을 또 많이 흐렸어요. 흐렸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뭐 비교 사이트 나오고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컴퓨터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마진 없는 시장이거든요. 컴퓨터 시장이 예, 도대체 컴퓨터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 제가 30년 전에 예, 컴퓨터 장사를 좀 했어요. 30년 전에. 그 윈도우 95 나올 때, 그 전부터 했으니까. 제가 한참 할 때가 윈도우 95 나올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마진이 더 적어요. 컴퓨터 가격도 더 싸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마진이 없어요. 인건비는 저기 하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유통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자체가. 지금 아파트는 어차피 계속 공급이 될 때고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다시 누군가 재가공을 해서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짚고 있는 게 뭐냐면 건설 회사를 욕하고 투기꾼을 욕해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났잖아요. 누구예요? 시행사. 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걔네들의 형성되어 있는 카르텔, 돈하고 이권, 예, 이권에 관련된 돈하고 거의 그 권력, 인허가에 대한 권력. 그리고 자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제가 자금이 있으면 제가 경매 제일 잘한다니까요. 참. 예. 이게 이 유통 구조에서 그 자금 세력 있잖아요. 자본을 갖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 예, 여기에, 예, 이 부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는 우리들한테 올 이익은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예. 아유,
헌집 싸게 사서 뭐 하려고요. 자꾸 그 폭락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싸대요. 기다리면. 아유, 그럼 뭐 물론 저는 그래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않는데 영화관에서 10,000원 이상을 내고 보는 사람들은 그죠? 남들보다 그 가치를 느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처럼 뭐 저하고 집사람은 영화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가끔 뭐 재밌다 하면은 한 10년 있다가 보고 그래요. 예. 며칠 전에 봤어요. 그 집사람하고 뭐 봤냐면 뭐죠? 광복절인가? 그 광복절 날 그 저기 뭐야? 교도소에서 전날 나와가지고 뭐 했었던 그 광복절 뭐 무슨 사건인가? 뭐 광복절 뭐 있었죠? 그 영화를 며칠 전에 봤어요. 집사람하고. 예. 그 정도인데 아, 하여튼 네, 제가 지금 뭐 그냥 오늘 사실은 뭐 별로 그 오늘 방송할 의지가 없었는데 어, 예, 그 동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예, 부동산 유통 혁명을 예, 하고자 합니다. 예, 유통 혁명이에요. 부동산 혁명이 아니에요. 유통에 대한 혁명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구독, 좋아요는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돈 들어가는 가입을 눌러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이씨 커피가 흥정이 됐다. 예. 조국 사랑. 그 얘기 좀 할까요? 그 조국이 어떻게 국가 조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국 법학 교수인가요? 예. 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조국 씨가 그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인물이 잘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고 목소리도 좀 그만의 또 매력이 있지만 그가 썼던 글들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거 봐도 저는 뭐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지금 민주당이나 뭐나 이런 데서 보면 조국 리스크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그 참 야 국진당하고 차이가 없는 게 예, 당만 민주당이라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냥 국회의원 하려고 원래 국진당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고향이 전라도라서 아니면 내가 뭐 인연이 누구 선배랑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방식은 국진당인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 조국 가족이 망가지는 모습 보면서 예, 일단은 잘 지금까지 견뎌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맙고 예, 그죠. 저는 그게 가장 고마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테고 그 자녀분들이나 아내분이나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짧지 않은 시간을 일단은 그 잘 버텨주고 또 나름대로 그 가치를 승화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또 나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나니까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어, 그런데 꼭 그 질투심 많은 새끼들이 그 진중권인가 뭐 그런 사람들 참 제가 그 쓰레기들한테 당해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능력 없고 겁 많고 약하면서도 욕심은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 질투심을 많이 내죠. 질투심. 그래서 꼭 그 남 뒷담화 까고 뒤에서 칼 꽂고. 저는 여성분들이 되게 저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착하죠. 그런데 여자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전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대놓고 해요. 예. 집사람은 나름대로 원리원칙주의고 되게 이렇게 뭐 아는 사람 알죠. 저하고는 극과 극이니까 완전히. 그런데 뭐 교사로서도 뭐 학생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그런 친구예요.
저희 집사람은 진짜 뭐 학교에서도 예, 야, 진짜 저런 교사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기 관리 철저히 잘하는 그런 여성인데, 제가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 얘기 많이 해요. 집사람한테 당신 거짓말 하는구나.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보면서 내 사고방식에서 그 저한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 여자들은 사실은 입만 열으면 거짓말을 해요. 여자들은. 근데 본인들은 거짓말이 아니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 회피. 특히 아니,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책임져? 그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예, 약한 사람들. 예, 책임을 다른데 그러니까 전가시키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고, 또 주변에 자기를 동조해주는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는 항상 그 이간질하는 말 속에 예, 이게 여성분들의 저는 본능이라고 봐요. 예, 항상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내가 권력 있고 내가 당당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의지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조직에서 약한 위치에 있잖아요.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그 왜 침팬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 곳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모사꾼이 돼요. 사람 자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해. 나는 항상 의지 있게 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돼요. 남자들만 모인 집단에서 있으면 누군가가 여자 같은 행동을 해요. 거기서 좀 더 섬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우리 막 이렇게 뭐 이상하게 뭐 게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체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여자가 빠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요. 삼형제를 보면 되게 보면 막내가 더 애교를 떨거나 다 이렇죠. 그런데 거기 여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얘는 여자 행동을 안 하죠. 여자들만 있는 집단을 보면 굉장히 강한 남성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저희 집 딸내미가 좀 그런데, 근데 얘도 자기 오빠나 아빠하고 있을 때는 철저하게 여자예요. 말하는 거나 뭐나.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만 자기가 좀 더 약간 중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서, 어떤 때는 제가 얘가 여성스럽지 않나? 네, 그걸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교 가더니 뭐 립스틱도 바르고 뭐 지 나름대로 이렇게 하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동양대학교에서 나름 잘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이런 경쟁자가 없는 상태였다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간사하게 굴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능력 차이는 있지만 이제 사람마다 좀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서 약한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약하다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최소한의 양심이 없고 특히 시기심 많은 사람, 질투심,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능력은 없는데 예, 시기심, 질투심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 사람만 없으면 뒤에서 뒷담화 까는 항상.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도 그게 연습이 돼서 그죠? 항상 다른 곳에 가면 잘 먹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한테 관심을 끌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싹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죠. 오래 못 간다는 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유, 댓글 주셔가지고 제가 또 말이 길어졌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제 좀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